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가나에게 2대3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16강 진출에 길이 보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시멘트 운송 부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섭니다. 경찰은 한 장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고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에게 공식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피소가 설치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전반전에 2골을 허용한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조규성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실점으로 끝내 석패를 했는데요. 시민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뜨거운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첫 골을 넣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거리로 나온 응원객들입니다. 고디은 동점골에 응원객들은 두 손 모아 승리를 염원합니다. 아깝게 넣지 못한 골에 아쉬움도 가득합니다. 응원전을 기획한 붉은 악마 측은 어제 오후 이른 시간부터 광장 곳곳에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본무대를 중심으로 붉은 물결이 짙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를 포함한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폭우에 대비해 광화문 광장 인근 배수로를 정비하고 임시대피소에 난로와 구급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소는 안전상 이유로 임시 폐쇄됐습니다. 응원전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등 전국 6곳에서 열렸는데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근처 치킨집과 호프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 붉은 악마 머리띠를 쓴 손님이 시원한 생맥주 한 잔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가 득점에 아쉽게 실패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근처 호프집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시민들은 큰 화면이 설치된 호프집과 음식점에 삼삼오오 모여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요란하게 내렸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월드컵 열기를 만끽하기 위해 실내 곳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지금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4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보겠냐 해서. 결과는 아쉬웠지만 끝까지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이제 가면까지 쓰시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코로나19에 지쳤던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즐겁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매장이지만 실내에서 즐겁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치 깡패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경찰은 한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남성 3명과 한 여성이 서성입니다.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인데 초인종을 누르거나 한 장관을 부르는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 장관 주거지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 사항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더 탐사를 민주당과 협업하는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 불법을 대행했다며 더 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매체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무법천지 공화국입니다. 아파트 호수가 공개되었습니다. 공포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야당은 한 장관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제 집 압수수색하는데요.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고 누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치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노동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이재명 대표 뒤편에 합법파업보장법 제정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 대표는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노동 3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지난 9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 파괴 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폭력 파괴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기존의 판례 또 이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각각의 이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정부도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이었고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죠.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의 충돌 문제가 여당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의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 무단 침입까지 시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이 인터넷 매체죠. 인터넷 매체인 더 탐사를 정치 깡패다. 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정치 깡패라는 용어에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용어가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예. 어쨌든 그런 이른바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에 불편함을 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서
시민 언론이라고 하면서 취재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아니고요. 언론이 아니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돈벌이 하는 그런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취재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취재라기보다는 또 폭력이고 그야말로 범죄 행위죠. 주거 침입.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다시피 이건 자신들이 당한 데 대한 한번 당해봐라 너도 이런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목적은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을 한 그 매체 아닙니까? 그때도 아마 그 방송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생중계하면서 그런 이른바 슈퍼챗이나 이런 돈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돈벌이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른바 정치적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김우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 협업했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런 그런 데와는 이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제대로 된 정당과 이런 그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그런 돈벌이하는 개인 돈벌이하는 매체와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손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옹호하고 함께 협업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닌 거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돈벌이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더 탐사를 이제 정치 깡패라고 이제 주장한 한동훈 장관은 이 민주당과도 이제 이 더 탐사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뭐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와의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녔던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김의겸 의원은 뭐 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은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인터넷 채널 더 탐사를 이제 정치 깡패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민주당과 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을 좀 이렇게 지휘하고 법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좀 모든 걸 좀 약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더 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주당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그동안에 극우 유튜버들이 한 행동들, 불법적인 행위들, 거기에는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안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치권으로 빨리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계속 저렇게 하실 거면 빨리 정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편향성과 불공정 이런 걸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결국엔 내로남불 뿐이 안 돼요. 그래서 더 탐사를 비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처를 하고 그다음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 민주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시도 이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방송 화면을 통해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을 한 건 맞다. 자, 이 발언이 그러니까 이제 협업이란 말이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가 우리가 자꾸 생기는 건데 협업의 어떤 어디까지 협업을 했나, 무엇을 협업했나 이걸 특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협업이면 무조건 불법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을 했는데 같이 스토킹을 했냐, 같이 불법적인 어떤 자료를 유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김우겸 그리고 막연하게 민주당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자택 무담 침입을 시도한 더 탐사 관계자들을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뭐 어떻게 언론이라는 이름을 더 탐사라는 매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몰아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 내잖아요. 저 수십 번 당했습니다. 이번에 저 국정원 고발해서 검찰이 제 집 압수수색하는데요.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고 누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치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당에서는 더 탐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장관이 고발까지 한 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 거다. 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참 원로 정치인이시죠. 예.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명대변인 얘기 들으셨고 우리 사회 참 언론대 어느 진영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원로다운 고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 진영에 서서 그 진영에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고언을 하시면 좋겠고 어지간하면 이제 저렇게 매일 언론에 나오시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쓴소리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하면 본인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기자들이 그렇게 사생활 침해하는 걸 용인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고 장관이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정치는 아닙니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자신과 같이 기자들이 그렇게 뭐 사생활 침해해도 용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관도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보다는 사생활 침해를 수인해야 할 한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 정도죠. 그런데 저 좀 전에 우리 다 얘기했다시피 더 탐사 측이 한 것은 그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집을 노출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그래서 집을 다 노출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생중계를 하고 더구나 가족들은 취재 대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지원 장관의 얘기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그렇고 사실 정치인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비유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요. 더 탐사의 취재 행태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그 문 도어락을 눌렀을 때 이미 주거 침입이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허가 안 받고 누르는 거잖아요. 지켜줄 선이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좀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거다. 기본적으로 취재 윤리를 전제를 해서 취재를 해야 그 취재의 정당성 하고 신뢰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과연 이 더 탐사를 언론으로 봐야 할지 말지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이게 과연 취재 행위냐 아니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언론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도 저는 이제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많은 유튜버들이 뭐 언론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요. 뭐 유튜브라고 얘기했다가 왜냐하면 좀 자유스럽게 얘기를 막 할 때는 뭐 언론이 아닌 것처럼 했다가 이런 취재를 할 때는 또 언론인 것처럼 했다가 어쨌든 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언론이라고 하니까 언론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김종민 의원이 잘 얘기했지만. 직업윤리, 취재윤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권고를 하던 할 수 있는 수단을 저는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요. 직업윤리라는 걸로 모든 걸 해결을 해요.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다. 그러면은 협회에서 의사협회를 취소해버리거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 분야로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까지 가지 않고 직업윤리선에서 해결하는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취재 전반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일탈적인 취재, 약간은 위법성이 어떤 있어 보이는 취재 이런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 이 정의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쓰여졌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쓰이는 거지 이거를 마치 무슨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저는 취재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은 만약에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계속해서 내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하면 고발을 하고 응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 함께 짚어보겠는데요. 검찰 수사망이 이제 좁혀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노란 봉투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일단 노란 봉투법에 이제 힘을 실었다고 말했었으니까 그 예. 부분만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현재도 합법 파업을 하면 파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파업권이 헌법에 단체 행동권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노동 3권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합법적 파업을 하면 법에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민사 소송도 할 수 없고요.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무리 기업에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합법적 파업을 해서 노동자들이 단체로 노동부 제공을 거부하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이나 여러 철도 노조가 이른바 태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예. 근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업에서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법적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법이고 그 자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헌적인 법률이죠. 헌법 위반하는 아무리 법을 국회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걸 합법 파업 보호법이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합법 파업은 보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은 괜히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당연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노조 아니겠습니까? 강성노조, 좀 조직된 노조 이런 사람들 든든한 민주당의 우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런 사람들과 밀착해서 민주당의 어떤 우군 세력을 넓히겠다 이런 거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네. 이게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이다라고 하자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약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분야를 오래 해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 때 이게 지나치게 악용될 소지가 있게 지나친 일반화를 하는 법을 만드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니까 이런 거는 좀 제한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각 호를 달아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적시해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해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한번 토론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이제 노사관계가 기울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볼 때.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그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는 그 또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하나 좀 따져볼 것은 배상의 수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양형을 할 때도 양형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상을 수준을 너무 노조에게 과하게 해가지고 어떤 정당한 어떤 노동 쟁의의 어떤 권한 같은 게 어떤 너무 제한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어떤 손해배상의 수준을 한번 논의하는 것도 한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가뭄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 등에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이 왕조 시대에도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객언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입니다. 예, 가뭄이 발생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왕이 탓이다. 뭐 이런 얘기는 물론 옛날에 있었던 고대 시대에 있었던 뭐 그런 왕조 시대에서 많이 있었는데 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라고. 아마도 그런 얘기를 다시 지금 상기시키고 싶은 마인데요. 예. 뭐 그건 뭐 맞지 않는 비유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그동안 이제 사법 처리 문제 때문에 계속 김용, 뭐 정진상 이런 분들이 사법 처리되면서 예. 이 대표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이제 수세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공세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당이야 당연히 여당 비판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또 더 나가서 좀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향후 집권할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게 야당의 좋은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안 처리인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더 급한 거죠.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을 지금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뭐 이제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심의 의결의 요체는 뭐냐면 정부가 예산안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지 봐서 적절하지 못하면 삭감하는 게 제 권한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증액하고 이른바 뭐 정부에 제시한 예산안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예산을 자꾸 비목을 만들고 증액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야당에서는 그와 같이 불법적인 그런 예산 증액이라든지 새로운 비목을 설립하니까 사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이제 여당 공세 수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 다른 야당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너무 연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연계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그 사법 리스크에.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 자, 이런 우려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조정훈 의원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으로 저는 그동안 봤는데 요새 어떤 표현이 조금씩 과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침몰, 뭐 이렇게 역사 있는 정당이 침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우는 차떼기 정당이었는데도 침몰을 안 했어요. 국정농단 세력이었는데도 침몰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그 정당이 침몰한다 이러면 좀 과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지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로 당은 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무조건 무죄일 것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서 지금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을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도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자라는 말이 뭡니까? 문제 생길 때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지금 당장 그만두거나 파면하거나 하면 지금 뭐 누가 경찰을 지휘하고 행정안전부를 지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좋다 얘기입니다. 국정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은 지게 하고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을 하면 그러면 국정조사 뭐 하나 마나한 얘기고 더더구나 안 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는데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더구나 중대하게 위반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마땅하게 얘기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인지까지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전제로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빠른 속도로 국정조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 당시에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었죠. 자, 그런데 구속 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초기 대장동 뇌물 의혹 등을 적극 부인했던 정진상 실장.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진술들이 왜 객관적으로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4일 구속 적부심도 기각된 이후 변론 전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정 실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증언을 모른 채 잘못 진술했다간 재판에서 불리해질 걸 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재판에 나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회사에서 돈 꺼내주고 징역 3년 갔다 오라고 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시멘트 운송차의 70~80%가 화물노조에 소속돼 있어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자 아파트 등 공사 현장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루 8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추산입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시멘트 공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운송차가 시동을 끈 채 늘어서 있고 작업자 대신 경찰이 출입문 앞에 모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이 공장은 시멘트 운송차가 하루 평균 180대, 약 5분에 한 대꼴로 쉴 수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운행 중인 차량을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재 공급이 막히다 보니 공사 현장도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고 연쇄적으로 전기와 설비 공정도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레미콘이 아파트의 골조 뼈대를 만드는 건데 뼈대가 없으면 허공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계에선 이 상태로는 2~3일도 더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만 소진을 해서 나가는 거죠.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800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갖다 풀어도 저희가 당장 못 돼요. 다시 가동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충북 제천 시멘트 공장을 찾아 필요하면 군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에 강제로 복귀시키는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개시 명령 세부 대상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약 9개 분야 중 시멘트 운송 분야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시멘트 분야 2천여 명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명령 대상자들의 송달 회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의 판례와 헌법 소원 사례까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 여파가 철도 노조나 공무원 노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라는 일관된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제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전에 네. 뭐 유동규 전 본부 장관 뭐 대질 신문을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속 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건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통상적인 이유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표현이 굉장히 큰데 이번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러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일단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보통 묵비권을 쭉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영장 구속적부심까지 기각이 되고 나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략이 변화한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8시간 정도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발부하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무언가 검찰이 확실한 이제 구속까지 인신 구속까지 하는데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진술할 때 가장 힘든 게 수사관이 그러니까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묵비권 행사 안 하고 재판에서 다 소상하게 얘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재판에 가면 수사기록 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을 하다가 본인 혐의가 강화되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에까지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략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결국은 수사를 좀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도까지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요. 예. 결국에는 사실 그동안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구속적부심 단계는 결국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과정에서 좀 강렬하게 다퉜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정진상 실장은 이미 이제 구속의 적당한 적법성이 확인된 마당에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다.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은 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은 거기 재판에 가서는 법정에서는 진술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검찰이 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된 정진상 실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를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재판에 나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오늘 곽상도 의원이랑 곽상도 의원이 돈 요구하면서 싸웠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남욱 변호사는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본인 검찰 진술 관련해가지고 김만배 씨와 곽 의원 측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아동의 유효 실술 공판 끝나가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입장. 그건 마지막 진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남욱 변호사는 어제 법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주고 징역을 3년 갔다 와라. 자,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곽 전 의원 재판에서도 이제 폭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18년 가을에 모여서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남욱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일단 돈이 없으면 회사에서라도 돈을 빼주고 뭐 돈 회사에 돈 빼주고 감옥 갔다 오면 되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불가치 화를 냈다라는 것이 남욱 변호사의 지금 주장인데 일단 뭐 곽상도 전 의원이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이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예전에 안 났던 기억이 왜 지금 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남욱 변호사 이 발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는지 물증이 없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 발언만 가지고 이게 뭐 혐의가 입증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는지가 지금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남욱 변호사 증언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의견이 아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죠.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부분을 판단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김만배 씨 측 입장에서는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에서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 기억 자체가 2018년도에 있었던 술자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던 것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기억이 난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흐려지기 마련인데 왜 예전에 기억이 안 나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억나게 된 것인지 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대장동 재판의 큰 판에서 본다면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까지 맞물려서 재판부가 결국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큼 믿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7분쯤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 소속 이병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해당 이병은 결국 숨졌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84년 이후 38년 만에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한 건데 밤하늘은 붉게 물들고 뿌연재로 뒤덮였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화구에서 빨간색 용암이 터져 나옵니다.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용암은 흘러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 30분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활화산 마우나 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용암 분출로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화산에서 나온 뿌연재는 하와이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최근 마우나 로아 화산에서 여러 지진파가 관측됐는데 결국 분화를 시작한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분화 직후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바꾸고 항공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상향했습니다. 용암 분출은 현재까지 화산 정상부인 모쿠아 웨오웨오 부분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분화 초기 단계여서 용암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We could be in for a little bit of a prolonged time trying to determine if this is going to be a summit-only eruption or a summit plus a rift zone eruption. 마우나 로아 화산은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으로 지난 1843년부터 33차례나 폭발했습니다. 지난 1984년에 마지막 폭발이 관측됐는데 당시에는 22일 동안 분출이 지속됐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대피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상부 지역과
인근 도로를 폐쇄했고 대피소 2곳을 설치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겨울에는 산타클로스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볼 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산타클로스들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1월 말이 되자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불을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는 산타클로스가 빠질 수 없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퍼레이드에서 산타클로스가 행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산타클로스 총회가 열렸습니다. 천사와 산타클로스로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학교, 병원, 쇼핑몰 등 산타클로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산타클로스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겨울이 왔음이 실감이 나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특이한 산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산타는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프랑스 보르도 인근 지역의 한 우체국입니다. 산타클로스와 55명의 엘프 비서들이 도착한 편지에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타 사무실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운영되는데 올해로 60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8만여 통의 이메일을 포함해 총 120만 통의 편지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날씨는 쌀쌀하지만 활짝 웃는 산타클로스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까지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영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10도로 큰 추위는 없지만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8도로 지금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대전 12도, 전주 13도, 대구는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와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